안녕하세요. 저는 길병원 비만대사솔루센터 외과에 근무하는 김성민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도비만과 비만 관련 대사질환의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주변에 본인 수술 받으셔서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게 수술 치료라는 것을 처음 접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방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대학병원 내 전문 센터로서 저 임상 경험과 이전에 썼던 논문들 위주로 또 환자 본 그런 임상 경험 이런 걸 갖다 종합해서 간략히 분야를 정리하는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한때 이제 교육 이념으로 채택되었던 지덕체, 신체가 건강해야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 서양 격언에도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건강은 우리 건강한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되겠죠. 체중이 정상적인 건강 범위 이상을 넘어서 증가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 그림과 같은 비만 관련 동반 질환을 가지게 되고요. 오랜 기간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제리의 그 편두통과 가성내종양, 이유 없이 머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의 그런 얘기고, 감량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수술 치료건 뭐든 간에 그 머리 아픈 게 싹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울증, 이제 살이 찌면 알게 모르게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개인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울하면은 좀 마음이 허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더 찾게 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무호흡증과 코골이 증상, 코골이가 너무 심하고 숨이 막힐까봐 소파에서 앉아서 주무시는 분, 그런 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자거나도 많이 개운치 않아서 낮 시간에 많이 졸리게 되고요. 이외에 경증이지만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지방간과 그로 인한 간 경화는 오래 진행되면서 간암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근래 들어 내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형 당뇨병은 비만과 연관이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치료 효과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여성분들의 생리불순이나 다낭성 난소, 또 허리 통증 비롯해서 그런 관절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인류가 무병장수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 계통은, 첫 번째 악성종양으로 대별된 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질환입니다. 대사질환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그 뿌리가 굉장히 깊고 그 열매가 아주 빨갛고 견실하죠. 그래서 사실 완벽한 치료, 다른 말로 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뿌리에 보시면은 정신 심리적인, 그 밑에 유전적 체질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외과 의사인 제 입장으로서도 사실 어떤 수술 한 번으로서 이런 모든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라고 하는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수술 이외에도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 이런 것이 꼭 동반되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은 전 세계적인 유행 현상,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크게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아까 오다 보니까 어제까지 확진자 12,000명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거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팬데믹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정 국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서부 유럽,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의 한 20-30%가 비만 인구라서 이를 풍토질환이다, 엔데믹이다, 아니면 코로나처럼 위드 코로나를 표현을 써서 그 비만이 오베시티니까 위드 오베시티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 일정 분율이 이제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인구는 많고 이제 고도비만율도 한 5%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지만은 이런 비만의 비수술적 치료 성공률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체중 감량 유지하는 게 한 5% 미만이고, 반대로 수술적인 치료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검증된 유일한 비만 치료법, 특히 이제 경도 비만이 아닌 고도 비만, 또 대사질환의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이 분야 진료한 지 이제 횟수로 한 10년 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수술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복강경 기구와 술기 발달로 많은 부분이 수술 치료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어떻게 수술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효과를 인정하는 그 대상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건강보험 기준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면서 아까 말한 그 그림에서 보셨죠? 그 동반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또는 뭐 질환과 관련 없이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분들 되겠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비만과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수치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계산법은 예를 들어서 BMI가 키 160, 체중 95kg면 95 나누기 1.6 나누기 1.6 그렇게 하는 게 BMI고요. 그게 한 37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건강보험 되겠죠. 또한 뭐 이전에 식이조절이나 운동, 식이억제, 한약을 드신 분 많은데요. 이러한 그 방법에도 여러 번 감량을 실패한 경우, 아니 뭐 더 살이 찐 경우, 뭐 수술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압록강 700리 순정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고도비만 수술하면 결국 다시 찌지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뒤에 또 답이 나옵니다. 일단은 수술을 하면은 이제 감량은 쭉 되겠지만은 이 결국이란 것은 어떤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고 수술하고 나서도 자기 이제 관리를 감시를 좀 해야 이게 유지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항상 진료 보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꼭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의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결국이란 말은 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분은 잘 유지도 잘하고 좀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은 뭐 갖다부터 떠나서 이렇게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제가 이거 수술밖에 사실 뭐 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술 치료는 크게 이제 작용 원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이 제한술, 음식물 칼로리 섭취 자체를 억제, 위용적을 작게 해서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정한 흡수한 칼로리에 대해서 소장에서 흡수를 억제하는 이제 그런 원리가 되겠죠. 두 가지 원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크레틴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물 섭취하면은 장에서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는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를 인크레틴이라고 하고요. 인크레틴은 포만감을 유도하고 공복감을 줄이고 또 뭐 자체는 인슐린 아니지만은 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걸 도와주는 물질이고요. 뭐 그래서 감량과 당뇨 치료에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 물질입니다. 최근에 뭐 게임 체인저다 아니면은 뭐 궁극의 비만 치료다 해서 이제 요즘 막 각광받는 뭐 삭센다니 뭐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이런 약제들도 사실 이제 인크레틴 증강제이죠. 증강제. 약제 개발에 있어서 어떤 비만 대사 수술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수술을 한번 간략히 살펴볼게요. 어떤 수술이 있는지. 지금 한때 유행했다가 지금 안 하는 수술도 있고, 또 이렇게 이것도 이제 수술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밴드 수술은, 뭐 다들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수술일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위식도 경계부 하단에 이렇게 풍선이 장착된 실리콘 밴드를 이렇게 이제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복벽에 포트가 있는데 여기로 이제 식염수를 갖다 넣으면은 여기 음식물 통로가 이렇게 조절되면서 그래서 이제 식이 제한을 하는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간단, 왜냐하면은 어떤 뭐 자르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요 부분에다가 이런 인공 구조물을 갖다 걸어 놓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렵진 않고 또는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수술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밴드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했던 수술이고요. 뭐 궁극적인 비만 치료다 이제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됐고 아직까지 저한테 관리받고 병원 다니고 그러신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 체중 감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옛날에 위밴드 수술을 했던 병원들이 요즘 진료를 많이 안 하는 병원이 꽤 생겨갖고
관리를 제때 잘 받지 못한 분이 계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량에 성공한 분도 꽤 있지만은 실패한 경우도 많아서 요즘은 이제 시행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원래 이게 위밴드가 호주나 유럽 이런 데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나라에서도 이제 위밴드가 많이 줄었고 이제 거의 안 하긴 하지만은 이제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또 저도 사실은 위밴드 수술을 질문이 나중에 질문도 답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위밴드 수술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10년 동안 위밴드 진료를 한 걸 분석해 보니까 한 37%에서 한 3명 중에 1명에서 위밴드를 제거했다고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한 처음에 1, 2년은 괜찮다가 점점 이제 식생활이 불편해지고 자꾸 이렇게 토하고 친구들이랑 밥을 못 먹고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량이 잘 되면 괜찮은데 또 감량이 또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쪼아놔도 자꾸 이제 너무 고칼로리, 특히 이제 위밴드를 해놓으면 밤에 잘 넘어가거든요. 야식을 자꾸 하게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일어나면은 뭐 위액이 이렇게 막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불편감에 의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그런 반면에 이제 위밴드 수술하고 감량도 잘 되고 적응하면서 잘 지낸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 아마 여기 방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동호회에서 좀 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위밴드 하신 분들은 최소한 관리를 잘 해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서양 속담의 기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그 국제학회 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세 때는 이제 목욕물을 나이순으로 온 가족이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기가 남았겠지, 아기. 그래서 아기를 다 씻고 나서 목욕물과 같이 버리지 마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단점이 있더라도 소중한 장점은 취하라는 내용으로 이제 현재 위밴드 수술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 주름 성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밴드 수술이 이제 급격히 감소하고 한 3년 정도 시행했던 식이 제한 수술인데요. 절제가 아니고 위를 이렇게 꼬매갖고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위 내 그 용적을 갖다가 이게 줄이는 이제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까지는 감량 효과가 꽤 좋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위가 약간 이완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제 뭐 실밥을 제거하면 원상 회복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15년까지 이때 이제 많이 시행되었고 이때 위밴드가 어떤 몇 가지 그런 유명 인사 관련된 뭐 이슈도 있고 그래갖고 많이 확 줄었고 절제술은 아직도 약간 좀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많이 시행된 좀 과도기적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쭉 이렇게 해보니까 6개월 때까지는 소매절제술이랑 비슷해요. 여기 보면 위 주름 성형술, 위 소매절제술. 근데 6개월까지는 이제 비슷한데 이제 점점 감량이 이렇게 조금 덜 합니다. 소매절제술보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소매절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덜 좋은 수술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그래서 요즘 주름 성형술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5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한 5명 중에 1명은 체중 증가가 좀 의미가 있게 증가돼 갖고 소매절제술로 전환되는 수술을 하셨는데요. 17%면 이제 5명 중에 1명이겠죠.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절제술로 바꾸니까 예상 가능한 정도로 이제 감량이 우수했다.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소매절제술은 그림과 같이 위를 갖다가 이렇게 소매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몸 밖으로 나오는 거고요. 요 위나 모양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바나나 모양처럼 되고요. 단지 용적이 한 위가 1.5리터에서 한 100에서 150cc 정도 이제 그렇게 줍니다. 이제 그런 식이제한 조금만 먹으면 배부르고 조금 과하면 조금 불편해지고. 수술이 굉장히 좀 간단 명료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좀 편하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라 할 수 있겠고요. 미국이나 유럽, 호주, 우리나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누출이나 협착, 출혈 이런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드물긴 한데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대처법도 사실 다 뭐 프로그램화 돼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뭐 수술에 뭐 수년 동안 제산제를 이렇게 오래 드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약 효과는 좋지만 뭐 다른 수술 바꾸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장기적으로 유의한 체중이 재증가, 예를 들어서 체중제 증가를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수술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한 10kg 이상 찌는 걸 이제 체중 재증가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소매절제술 시작한 지가 2009년이니까 2013년, 14년 정도 되는데 한 10명 중에 1명, 15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계산은 하지 않았는데 체중제 증가로 수술하신 분들이. 또 반대로 말하면은 효과를 보고 잘 유지하신 분도 대부분이란 거겠죠. 로맨스님께서 수술 후 탈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수술 후 탈모는 이제 그 휴지기 탈모라 그래갖고 그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2, 3개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근데 탈모가 진행되다가 한 10개월에서 11개월부터 이제 다시 납니다. 그래서 좀 체질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갖고 완전히 회복이 안 된 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탈모약을 뭐 드시면 도움이 되겠지만은 조금 웨이트앤시 기다려보자 그런 정책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1년 정도 기다려 보시고요. 저희 그 한우 동호회 분들 말씀하신 거 보면 다 이렇게 잔디 인형처럼 다시 이렇게 또 한 구멍에 2개씩 난답니다. 근데 철분제나 그러면 아연이나 그런 비타민제 그런 거 잘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막 급격한 체중 감량은 안 되겠죠, 별로. 로맨스님은 수술을 받으셨군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체중제 증가가 이렇게 유독 뭐 소매절제술을 많이 해서 심한 건지 아니면 다른 수술도 이런 재증가가 있는 건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소매절제술은 원래 십이지장 우회술에서 기원한 수술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소매절제술 자체는 좀 불완전한 수술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다른 말씀드리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 뒤에 뭐 재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십이지장 우회술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는 특별한 사례고 대부분 이제 소매절제술로 감량을 잘 유지하고 계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우회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를 절제하지 않고 이게 분할해 갖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절제는 이렇게 다 없애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근데 요거는 이렇게 골프공 정도 크기로 보세요. 3에서 50cc 정도 이제 되는 그런 위를 갖다가 분할해 갖고 만들고 이렇게 소장의 특수 부위랑 연결하는 거예요. 이 특수 부위가 뭐냐면은 이 소장에서 음식물이 좀 빨리 닿으면 보통 한 1m, 1m 정도 조금 이렇게 길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길이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바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 2m 정도 건너뛰어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크레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인크레틴 효과가 뭐냐면은 음식물이 닿으면은 이렇게 대사질환, 특히 뭐 이렇게 당뇨병의 당뇨에 대해 당뇨병 환자에서 췌장에서 자체는 인슐린이 아니지만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이런 게 분비되게 하고요. 이 수술이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은 당뇨병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소매절제술보다 조금 더 감량이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평균입니다. 평균. 개인차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됐고 미국 한 3, 40년 이상 됐으니까 최근까지 뭐 골드 스탠다드다, 뭐 표준적 수술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위우회술의 당뇨병 치료 사례, 실사례 그래갖고 했는데,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온 가족이 수술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사례는 그 중에서 이제 쌍둥이 따님이 두 분이 위우회술 받으셨고요. 두 분 다 이제 인슐린 사용으로도 좀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례였고,
그래프를 보시면 치료 전에는 두 분 다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10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란투스도 뭐 이런 당뇨약이랑 인슐린 같은 걸 맞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당화혈색소 10.0 이상이면은 굉장히 약을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10.0 이상이면 사실은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회수를 하고 인슐린을 이제 경구약으로 이렇게 바꾸고 경구약을 이렇게 줄이면서 한 1년 정도 전후로 돼서 이렇게 약을 다 중단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 조절 제가 하기도 하지만 저희 우리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이제 잘 이제 연착륙 하도록 그렇게 조정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감량은 아직도 덜 됐어요. 한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되니까. 근데 이제 수술 후 2개월 정도만 되면 이제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정상 범위로. 대부분의 호전은 당뇨 호전은 요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량 효과 이외에 뭐 어떤 인크레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아까 말한 그 장을 우회해 갔고요. 그래서 학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인크레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동시대의 다른 수술, 현재 지금 뭐 위밴드 수술이나 뭐 소매절제술에는 체지방 감량 효과가 있지만은 인크레틴 효과는 사실 다소 적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매절제술을 하고 살 많이 빠졌는데도 당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도 간혹 계시고, 뭐 어떤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대체로 보면은 체지방이 아주 많으신 분들, 뭐 BMI 40, 50 이러신 분들은 소매절제술 후에도 체지방 감량 자체 때문에 당뇨 치료, 이렇게 막 당뇨가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12, 13 정도 되다가 이렇게 뭐 몇 달 있다 정상되고 그런 경우를 막 굉장히 자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 왔었는데요. 2008년도에 저희 그 담당 교수님이랑 같이 외래 환자 기록 보고 분석하고 작성했던 논문 내용인데요. 위우회술 후 2형 당뇨병 환자의 장기적인 대사 개선 효과라는 그런 제목이고요. 지금은 이제 평범한 내용이지만 2008년도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다소 이제 획기적인 내용이라서 그런 아나로브 서저리라는 좋은 의학 저널에 등재되었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우회술 후 당뇨병이 완치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 좀 영어로 써져 있어서 좀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한 결과 그 나이와 인슐린 사용 여부, 당뇨 유병 기간이 수술 후 당뇨병이 완치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근데 이제 보통 당뇨 확진을 받은 다음에 당뇨약을 드시고 잘 조절이 안 되고 또 뭐 인슐린을 부가적으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뭐 인슐린, 당뇨 유병 기간 이런 변수들이 어쩌보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이 있고요. 당뇨가 오래될수록 우회술의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뭐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비만한, 저 빨간 글씨로 써놨죠. 비만한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 그 초기에 또 그것도 뭐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수술 적치를 권장한다. 뭐 저는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요. 뭐 어쨌든 뭐 비만대사 전문 외과 의사인 제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고, 뭐 다른 뭐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은 뭐 이견이 있거나 절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 병원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은 일단은 이 수술 치료 효과를 되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적으로는. 또 이제 12지장 우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지장 우회술은 이제 조금 이렇게 시행 횟수가 느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회술을 하신 뭐 담배를 흡연을 오래 하신다는 분, 아니면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진통소염제를 오래 평생 드셔야 되는, 평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장기 복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회술을 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궤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시경을 이렇게 싹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내시경 우회술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걸 장점을 좀 극복한 게, 꼭 그걸 극복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까 말했지만 12지장 우회술은 위소매 절제 수술을 잉태한 수술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효시가 된 수술이고, 어쨌든 간에 12지장 우회술은 인크레틴 효과와 식이제한 효과를 갖는 수술이, 왜냐하면 이제 여기 식이제한 효과가 있고 소장의 한 반을 안 쓰고 요거만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크레틴 효과가 있는 거고, 요 수술은 너무 영양결핍이 심하고 주로 하는 게 요즘은 요겁니다. 요거 12지장 우회술이고요. 가장 효과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회술보다 조금 낫다고 그러는 뭐 데이터도 요즘 많이 보고가 되더라고요. 이거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흡수 억제 효과 같이 나타나는 장기적으로 미세 영양소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빨간 글씨에 써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외래 방문의를 잘 오시는 날 오라고 말씀하시는 날 오셔야 됩니다. 당연한 건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혈액 검사 등 영양 상태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 뭐 칼슘, 철분, 아연, 뭐 엽산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처방해 드리는데 보충제를 잘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소매절제술처럼 많이 시행한 수술은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매절제술의 체중 재증가로 고민하신 분들께 아주 힘든 결정이 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시행하신 분들도 꽤 되고요. 감량은 매우 잘 되는 수술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 다른 위밴드 수술이나 소매절제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체중까지 감량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금연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뭐 위암 가족력이 있는 심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뭐 위우회술 대신에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로만스님은 담배를 피시는군요. 자, 한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권땅콩님께서 수술 후 1, 2년이 지나면 위의 크기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수술하고 1년 지나면 평균적으로 190cc입니다. 190cc. 제가 다 측정해 봤습니다. 이 몸무게에 따라서 알맞는 수술이 있나요? 라는 호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몸무게에 따라서가 아니고, 이제 건강보험이 되냐, 안 되냐, 이제 BMI 뭐 30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단 양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은 다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로맨스님께서는 당시 당뇨가 있었고 수술에 당한 전후였는데 2, 3년 당시 재발할 수 있는지 당뇨는 어떻게 보면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이 어떤 그 환경에 좀 열악한 환경을 다시 만드시면 본의 아니게 자의반 타의반 그럼 다시 당연히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우회술은 절대 금연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그냥 건강 증진 목적에서 금연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도자기님께서는 12장 우회술 후 체중 증가는 많지 않나요? 제 경험상으로 많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잔병 치레가 없습니다. 보면 한 2, 3년 지나고서 그러니까 조용히 잘 지내시고요. 체중 증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수술 후 기립성 저혈압은 한창 힘들 때가 있는데 점점 나아집니다. 체중 재증가, 체중이 좀 다소 정상적으로 체중이 좀 안정되고 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초기에는 좀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수분 부족이나 기타 뭐 혈압약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아침에 좀 천천히 일어나야 되고 좀 그런 애환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만대사 수술은 이제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술 못지않게 이제 단계적인 식사하는 게 감량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수술 후에 시기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것은 보통 한 3달, 4달 정도 돼야 되고요. 이때쯤 되면은 못 드시는 음식 없이 한 끼에 커피 종이컵 기준으로 한 컵 정도 드세요. 여기 뭐 수술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시는데 보통 소매절제술 하신 분들 한 끼의 식사량이 커피 종이컵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적응이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은. 식사량에 따라서 너무 적으신 분들은 제가 한 5개까지 드시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대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단백질, 섬유소, 지방, 탄수화물 이런 순서 지방이 의외로 또 섭취를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담석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요. 하루에 물을 우리 조그만 맥주잔 있잖아요. 그거 맥주잔 비유해서 죄송한데 한 6잔, 7잔 정도 드셔야 되고 뭐 알코올이나 뭐 단순한 그런 단순 가공당 뭐 이런 건 뭐 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래도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이런 건 또 최소한 섭취해야 되고 분들은 알코올, 여성분들은 정제 가공된 단순당 그렇게 주의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수술 초기 한 달이 참 중요한데요. 보통 수술 후에는 보름 정도 이동식, 그 다음에 축식, 그 다음에 이제
일반식. 그래서 보통 밥 반찬 드시려면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 있으셔야 되고, 조금 힘들어 하신 분은 유동식 축식 조금 더 하신 분도 있습니다. 시기를 천천히 진행하고 식사 트러블이 없어야지 그게 이제 긍정적인 강화 반응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받고 얼마나 후에 운동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는 뒤에 또 나오는데, 보통 수술하고 나서 운동은 꼭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급감량기고 드시는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은 그 고기나 이런 일반식 단백질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음식 단백질 한 2달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2~3달 지나면 이제 좀 강도 높인 운동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그전에는 뭐 걷기라든지 뭐 실내 운동, 뭐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충분합니다. 근데 막 운동을 안 해서 감량을 되진 않아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안 해도 감량은 된다. 근데 이제 요겁니다, 요거. 보통 수술을 한다면 운동을 잘 안 해도 감량은 잘 됩니다. 얘네 어떤 휠체어, 좀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 타신 분이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휠체어에서 안 내려오시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셔도 감량 아주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식사가 편해지는 어느 시점, 6개월 이후에 1년, 2년, 3, 이제 기존에 운동 습관이 잘 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추가 감량이 잘 안 된 분이 있고, 또 아주 일부에서는 체중이 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는 어떤 식이와 식단 관리와 운동 이런 것이 3인 삼각 달리기 같은 팀이 돼서 조화롭게 움직여야지 이제 롱런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후에 아까도 어떤 분 탈모 말씀하셨는데요. 탈모 여러 가지, 탈모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이 빠르게 진행되면 여러 가지 이제 수술 초기에 좀 고생하신 분이, 첫 번째 탈모 현상은 이제 일시적이고 바로는 안 생기지만 2~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머리가 얇아지고 많이 빠지고 빗질하면 많이 빠지고, 수술 후에 한 10개월 정도 후면 거의 회복이 되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다시 남습니다. 휴지기 탈모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 부족하고 이제 케토시스라고 할까, 케톤증. 이상하게 자꾸 입 냄새가 나고 그런 이게 가스 냄새? 가스 냄새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휘발성 냄새가 나고 좀 이렇게 피부 푸석거리고 이제 두드러기 이런 것이 이제 탄수화물 부족 현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 지방이 연소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피부도 좀 그렇고 두드러기나 그런 것들. 그리고 생리가 원래 불규칙하고 좀 살 빠지면 생리가 좋아질 목적으로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막 수술하고 나서 한 달에 막 한 2번씩 생리하고, 어떤 분은 막 부정출혈 때문에 응급실로 막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체지방이 이제 성분이 완전히 바뀌면서 호르몬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그런 생리 불균형이 올 수 있다. 나중에 다 정상적으로 됩니다. 또 이에 흔한 빈혈이나 부작용, 비타민 부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술 후 1년은 저희가 처방하는 보충제에다가 자가용 종합 비타민제를 꼭 복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BCS, BTS가 아니고 BCS인데요. 바디 컨투어링 서저리라 그래갖고, 이런 탈모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불편한 증상 더하기, 이제 감량을 많이 하신 분들은, 감량을 덜 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고민 안 하는데,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처짐을 좀 호소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량 감량의 징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대량 감량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기 원체 중에 한 반 정도 빠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반이나 아니면 한 40% 정도. 100kg면은 한 100kg 시작했으면 60kg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대량 감량이라 할 수 있겠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살처짐은 대량감을 지표할 수 있고,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이제 교원섬유라든지 이렇게 지지하는 단백질 그런 섬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피하 지방으로 딱 유지하고 있다가 피하 지방 빠지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지탱하고 있던 이제 그런 교원섬유나 탄력섬유들이 이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쭈그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이어 빠지시지.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중력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처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복부나 팔다리 이제 남녀공이 이제 가슴 부위 살처짐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여성형 예방 그래갖고요. 네.
저희 클리닉은 이제 뭐 이 수술 자체가 한 7, 8시간 이상 걸리고 또는 마취라든지 저체온, 뭐 수혈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메이저 수술이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서는 그 외과에서 이 수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뭐 중요 부위, 뭐 중요 부위라는 어떤 그런 전통적으로 성형외과에서 해왔던 부위들은 또 성형외과 협진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제가 비만대사 외과 분야 전문 의사로서 또는 대학병원 임상교원으로서 초창기부터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이때쯤 진료를 시작했거든요. 아까 2008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2037년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2037년이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정년 퇴임할 연도인데, 근데 그때까지 수술이 언제 어떻게 변화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이 유행이 있고 어떤 트렌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예상을 하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비만대사 수술 역사에서 모두 이제 액티브하게 제가 참여한 것 같아서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제가 미국 연수 후에 귀국해서 2010년 이전까지 이제 위밴드 수술을 주로 많이 했고요. 위밴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2013년도부터 여러 가지 좀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위밴드 수술 감소하고 주름 성형술 과도기적인 수술. 근데 이제 소매절제술은 이때부터 이제 좀 굉장히 아름아름으로, 그리고 또 효과가 좋다는 게 좀 점점점 입증이 돼갖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그래갖고, 또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19년 1월부터. 그래서 이때 이전까지 했던 효과가 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단점이 부각됐던 수술보다는 이렇게 소매절제술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많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한 1, 20년 앞서 있거든요, 이런 분야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나라에서도 소매절제술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수술로 이제 돼 있고, 이제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우회술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 부분 시행해 왔었어요. 일단 미국에서 골드 스탠다드라고 그랬고, 범위가 뭐 작은 수술은 아니지만 고유의 장점, 아까 말한 항당뇨 효과 있었죠. 그리고 식생활이 조금 편안합니다. 너무 잘 내려가서 또 탈인데, 덤핑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별로 없는 점 때문에, 그리고 뭐 소매술에서 이렇게 우회술로 갈아타신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이렇게 시행이 될 것 같고, 12지장 우회술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회술을 받기 좀 힘드신 분들, 뭐 아까 흡연이라든지 뭐 기타 그런 몇 가지 있었죠.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울트라 고도 비만이신 분, BMI 한 50, 40, 55 뭐 그런 분들, 아니면 위소매절제술하고 나서 한 5년, 10년 뒤에 체중 재증가에 대해서 뭐 2차 수술로서 마찬가지로 고유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대사질환 가지고 계신 분께 식이나 운동 등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대사비만 클리닉 방문해서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약물이나 뭐 주사, 상담 이런 내과적 치료, 당연히 뭐 외과적 치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항상 여러분 이제 잘 되길 응원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지만 저희 클리닉 모든 직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없는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칠백리 순정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수술을 안 하는 경우에 고도비만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수술을 안 하는 경우에 고도비만의 치료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질문을 추정해 볼게요. 수술 안 하는 경우에 고도비만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될 비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신에 어떤 종양이 있다든지, 그렇게 그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요. 쿠싱 증후군, 쿠싱병 이런 거는 뭐 부신 종양 절제를 해야 되는 거고, 뭐 2차성 비만 이런 것들이죠. 약물을 또 조정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수술이 꼭 답이 아니에요. 자꾸 수술하니까 뭐 좀 수술하는 사람이냐. 뭐 물론 수술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게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두 번째 답변은 수술 안 하는 경우에 고도비만 치료는 어떤 게 있나요? 그랬는데 아까 말한 그런 삭센단이 그런 인크레틴 증강제 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마운자로라 그래서 또 굉장히 또 핫한 그런 주사가 아직까지 보험은 안 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충분히 맞을 수 있겠고요. 선생님, 고도비만 수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수술을 제일 추천하시나요? 일단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제일 나은 수술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소매절제술을 제일 하는 게 좋겠고요. 제일 더 좋은 거는 좀 체중 관리를 해서 수술을 안 받는 게 제일 좋겠죠. 요즘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두 가지 그런 느낌을 두 가지를 얻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여행을 가고 뭐 사우나 가서 목욕을 하고 아니면 뭐 해외 여행하고 뭐 국내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아주 평범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했다는 걸 하나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에 벗어날 수 없는데 체중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한 2, 3년 동안 7kg가 늘었다가 제가 한 4kg 정도를 뺐는데 오늘 방송 있다고 해서 1kg 더 빼고 왔는데 그래도 아직 원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체중과 일상의 소중함, 그 두 가지를 얻었고요. 요즘에 삭센다를 맞으면 몸무게 10% 정도 거의 주사가 나왔다는데 사실인가요? 삭센다는 원래 있었어요. 한 4, 5년 전부터. 몸무게 10% 정도를 빠지는데 잘 안 빠진 분이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삭센다를 이겨내는 뭐 체질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잘 들어요. 드라마틱하게 잘 듣고. 근데 일단은 좀 미식거림 때문에 좀 중단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어로 노시아라 그러는데, 그런 미식거림 때문에 중단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비용도 조금 만만치 않고 사실 쭉 맞습니다. 개개인마다 위를 절제하는 정도가 다른가요? 개인 이 크기에 따라서요. 위는 항상 100에서 150cc 정도 이제 절제를 하는데, 항상 자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자르는 길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한 몇 미리 오차는 있겠죠. 그리고 개인마다 위가 이제 다 생긴 게 달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는 분, 왼쪽으로 향하는 분, 이게 각도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막 체중 크신 분들은 또 위가 작은 분도 있고, 뭐 그렇게 막 비만하지 않고 그냥 보통 그냥 약간 한 BMI 32 약간 비만이신 분들, 32면 사실 좀 비만이긴 한데 그런 분들 오히려 위가 크신 분도 있고, 이제 그래갖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정적인 동적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위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절제하는 정도로 일부러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남기는 위를 똑같이 하려고 개개인마다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해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위를 갖게 됩니다. 코드님께서 다른 수술 좋은 점이 있는데 밴드 수술이나 다른 수술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비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수술을 받아야겠다 그런 분들의 일정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마련이고요. 아니면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는데 위밴드가 줄고 소매절제술이 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절제술이 막 완전히 뭐 절대적으로 좋다는 것보다는 밴드 수술에 비해서 소매절제술이 더 나았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체인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절제술도 사실은 막 100% 의지할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밴드 수술에 비해서 장점은 일단은 이물이 없고요. 뭘 이렇게 좀 뱃속에 뭐 실리콘 같은 우리나라 사람도 또 이렇게 정기 검진 많이 엑스레이 찍고 그러면 밴드가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위밴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그런 분들 진료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그 편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싸 안을 수 있거든요. 밴드를 하면 친구들이랑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화장실 찾게 되고, 이제 화장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식생활에 불편감이 있고 또 이물질이 없다는,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매질 제술은 그런 게 좋죠. 이물질이 없고 식생활이 편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감량도 조금 덜 토하고. 질문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삭센다 말고 뭐가 나는 뉴스에서 보면 후유증은 삭센다랑 비슷하지만 효과는 더 좋다고. 아까 말한 뭐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것들이 다 차세대 스타로 지금 떠오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분들한테, 의사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임상 실험이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아직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향후 한 1, 2, 3년 내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도 분명히 저런 주사 효과, 아주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제가 다루는 분야는 고도비만이에요. 고도비만이거나 대사 질환을 동반한 고도비만, 약간 병적인 비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이 답이 아니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비만 수술 성형 수술인 줄 알았습니다. 했는데 성형 수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만 수술하고 나면 남자분들은 남자다워지고 여자분들은 이뻐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본인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삶이 저기 화면에 나왔지만은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뭐 객관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수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객관적으로 봐도 좀 삶이 많이 달라지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수술한 지 2달 차인데 위가 수술한 상처랑 꼬매니는 다 아물었을 거예요. 2달 정도면은. 네. 정상적인 식사량입니다. 150g, 100에서 150g 정도 되고요. 위가 쉽게 안 늘어납니다. 비만 치료는 마음이 치료되는 수술이라고 로만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아요. 제가 봐서는 로만스님은. 그래서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뭐 이렇게 코멘트 끝에 남기실 것도 없이 한번 비만 때문에 고민이시면은, 아니면 주변에 뭐 그런 고민 되신 뭐 친구나 친척이나 아니면 가족분들도 좋고 한번 상담을 쭉 해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뭐냐면 나띵이라는 치료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좀 음식 좋아하고, 이제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몸이 무거워지고 몸에 무리가 오고, 이제 그런 당뇨나 고혈압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비만 관련 뭐 그런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 좋다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치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